모여서 모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이 논쟁,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아마 재판부가 이제 배당이 되고 나면 또 재판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송 변호사님, 이제 대통령이 일주일에 2번의 헌법재판소, 1번의 지금 재판, 이거 3번 한다는 거는 이게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부담이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51조에 따라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니 네. 그동안에는 탄핵심판은 정지해달라. 네. 이 신청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데 헌재가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부터 시작해서 네.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여러 가지 편향 논란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여러 SNS는 그 자체로 논란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에요. 아니 판사가 왜 SNS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예전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굉장히 즐겨 했어요. 그 비슷한 과의 친구들하고. 2010년대 초반에도 네.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네. 분이거든요. 그분은. 어쨌든 그런데 그분들의 편향 논란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심판 절차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네네.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첫째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장외에서 또 장내에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충분한 존중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왜 헌법재판소장이나 권한대행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하고 자꾸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사느냐, 이거를 의회에서 지적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인단은 어쨌든 그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조치 아닙니까? 그러면은 장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자제될 필요가 있어요. 네. 아니 심판한테 가서 얼굴 붉히면서 삿대질하고 따지는데 그러면 그 심판이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레드카드 뽑거나 옐로카드 뽑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것 한 가지. 그다음 2번째는 어쨌든 4월 18일에 이 문영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6인 체제가 되거나 혹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2월 3일에 위헌 결정이 나오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 행위를 하게 된다면 7인 체제가 되거나 네. 이렇게 될 텐데 헌재가 그 이후까지 절차를 길게 가져가기 어렵다는 컨센서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8일 이후로도 헌재 구성을 뭔가 보장한다. 즉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몫에 2명을 임명하고 동시에 뭐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9명이 다 채워지면 네. 이걸 4월 18일 이후까지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우리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의 기관 구성에 관한 물꼬를 터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사들은 보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판사는 판결문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판사라는 게 어떤 심판이잖아요. 네. 근데 심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심판이 야 나는 한국 되게 좋아해, 손흥민 되게 좋아, 그런 사람이 한일전 심판 보면 일본이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안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문영배 재판관이 예전부터 이렇게 SNS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또 하면서 특히 또 이분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일과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일과 시간, 업무 시간에는 우리가 뭐 개인적인 일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보니까요, 이 업무 시간에 그 책 읽은 독후감을 88건이나 작성해서 그걸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매일신문이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문영배 재판관이 취임한 게 2019년 4월 19일이네요. 네네. 최근까지 업무 시간에만 독후감을 총 88편. 네. 업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9시부터 6시인데 그중에서 12시부터 1시까지의 점심시간은 빼는 것이죠. 네. 빼고 이렇게 했는데 88편. 88편인데 근데
이 취임 후 블로그에 쓴 글이 총 468건이나 되는데요. 네. 아, 뭔데 468건. 그렇게 써요? 근데 그 중에 독후감만 460건. 이분은 그러니까 독후감 덕후예요, 뭐예요? 이거는. 예? 아, 판결문 덕후 내지 무슨. 그 판결문 덕후를 해야 되는데 독후감만 460편을 썼는데 그러니까 평균 4.5일에 한 편씩 독후감을 썼대요. 그러니까 야. 일주일에 한 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책벌레인지 독후감 덕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460편 독후감 중에 업무 시간에 작성된 것이 88편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이게 좀 안 좋아지는 게 임기 초반에는 주로 오전 업무 9시에 시작하면 네. 8시쯤 하거나 아니면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독후감이 많이 올렸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점점 이 업무 시간을 올리는 빈도수가 늘어났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매일신문이 문영배 재판관한테 질의를 했나 봐요. 이거 휴가 내고 쓴 겁니까? 아니면 근무 시간에 쓴 겁니까?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던졌더니 네. 휴가를 내고 썼을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썼을 수도 있는데 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분도 기억력의 문제가. 있네. 그래서 매일신문에서 총 460편을 쓰셨던데 그중 88편은 점심시간 제외한 업무 시간에 그 쓰신 숫자다. 이랬더니 이 문 헌법재판관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참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 같고 참 조국도 보면 참 본인 열심히 SNS 하잖아요. 근데 참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기 자신을 저는 솔직히 SNS 많이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SNS를 뭐 딴 분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판사하고 헌법재판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재판과 관련된 예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정말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고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입장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저는 이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하나의 일관된 그 기준을 갖고 논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은 뭐 탄핵 심판 절차가 됐든 또 수사와 형사 재판이 됐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최대 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하고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진행이 돼야 된다. 그게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논평을 네. 할 때도 그런 국민적인 신뢰를 복원하는 방향에서 논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요.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보다도 신뢰도가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작년에 어떤 일이 네. 있었냐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데이비드 쿠트라고 하는 심판이 있어요. 네네. 이 주심이 SNS에 영상이 하나 공개됩니다. 그 리버풀 아시죠? 네네. 네, 저 잉글랜드 명문구단. 그 리버풀에 대해서 리버풀은 형편없었다. 영어로 찾아보면 뭐 리버풀 워스 XX예요. 네.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 발언을 한 게 영상이 공개가 돼요. 그래서 그 즉시 EPL 사무국에서 이 데이비드 쿠트 주심을 직무 정지를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조사 끝에 이 사람이 심판에서 퇴출이 돼요. 프리미어리그 구단 20개 있는데 그중에 특정 구단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공공연히 드러나면 그 심판의 중립성에 대해서 당연히 그 관중들과 팬들이 다 못 믿지 않겠습니까? 야, 전 세계가 거긴 보는 제대로 리그. 돌아가네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SNS로 큰 논란을 빚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네. 왜 이렇게 SNS를 했다. 혹은 뭐 관련 없이 그 관계없이 어쨌든 헌법재판은 공정하게 진행이 될 거다. 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연휴 중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아무런 답이 없는 게 일단 좀 답답하고요. 내일 이제 연휴 끝나고 첫 업무일이니까 뭔가 좀 헌법재판소에 답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짧게만 덧붙이면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어디다가 타겟을 두고 비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십자포화를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은 어쨌든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요. 2달 뒤면은 내려갈 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문영배 권한대행에 대해서 비판을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SNS에서 공공연하게 고위 법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듯이 계속 댓글을 단 이재명 대표에게 화살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댓글 달면은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재명 대표 다 알잖아요. 네. 성남시장으로 당시에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친분을 과시하듯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지난번에 10월 2일, 작년 10월 2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녹취록 나왔었던 그 권순일 대법관이 했던 그 허위사실 공표 판결, 네. 그리고 또 2심 판결 등등에 대해서 무죄 재판 로비가 있었다는 그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수사가. 계속 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표명할 입장이 없냐, 이런 걸 따지면 물어야 됩니다. 사실 문영배 재판관만 때리고 있는 것은 상당히 1차원적인 공격이다. 저는 네. 그런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이제 이 재판관들에 대한 불신이 가속화된 게 바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판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뭐 거의 8대 0으로 결론이 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4명이 이거 인용돼야 된다라는 이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물론 2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틀 된 사람을 갖다가 경질할 만큼 이게 중대한 사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람들 좀 이상하네? 네. 라는 지금 이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요. 뭐 연륜의당이 뭐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뭐 뭐든지 다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탄핵을 기각시키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 거 아닙니까? 맞겠죠. 근데 꼴랑 하루 이틀 한 이진숙 위원장이 그걸 만약에 그게 100번 양보해서 그게 좀 위법한 모였다. 네. 그런데 그게 파면 할 정도로 그게 됩니까? 하루 이틀 근무한 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형배 이 재판관은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좌파 판사 모임을 우리가 우리법, 뭐 국제인권법 얘기했는데, 자기 입으로 내가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 가장 왼쪽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부산에 그 유엔공원 가서 거기다 방명록에 쓴 거 보면 야, 이건 진짜 이 사람 역사관이 참 심각하게 문제가 있구나. 유엔군이 왜 왔느냐 이거예요.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그런 목적을 갖고 왔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 전쟁 통일에 대한 망상을 갖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당연히 그 추론이 가능한 건데 근데 이게 뭐 6.25가 김일성의 남침에 의해서 그 시작된다라는 걸 은근히 덮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네. 그 김일성이야말로 이제 뭐 스탈린 모태똥 이렇게 등에 업고 전쟁 통일을 획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이 유엔군에다가 그거 갖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보면 그렇고 너무나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어요. 아까 뭐 88편 그 쓴 것도 460편 쓴 거 보니까 뭐 누구예요? 그 검찰에 맨날 이문정이요? 네, 이문정이 쓴 책, 뭐 그다음에 감찰부장 했던 그 한동수 있잖아요. 네, 꼭 그런 책만 읽어요, 그냥. 그런 빼떠름한 책만 읽어요. 예? 왼쪽으로 빼떠름한 그런 책만 읽어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업무 시간에 쓰는데, 아니 그거 업무 시간에 88분 쓸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거는 왜 100몇십일이 걸렸어요? 네. 예. 근데 송 변호사님이 같은 법조인이니까 그런데 판사들이 뭐하러 우리법 연구를 해요? 아니 그것도 뭐 수백 명 가입해서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즘 모임 같은 거 하는 거 굉장히 자제하는데, 판사들은 판결할 때는 독립적으로 한다고 그래 놔놓고 왜 평소에는 맨날 그렇게 서클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해요? 아니 저 단체도 단체인데요. 네. SNS 말씀 잠깐 드리면은 보통의 법관들은 그렇게 SNS를 활발하게 하지 않아요. 안 하죠. 대다수의 법관들이 사실 온라인상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맞습니다. 자제합니다. 네. 그래서 뭐 페이스북 같은데 가입이 안 돼 있는 법관들도 굉장히 많고 하더라도 거기에 본인 프로필 사진 안 올리고 친구도 맺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네. 아주 극소수의 뭐 가족, 친척, 동기 이 정도 하고만 친구를 맺거나 팔로우를 하면서 본인 댓글도 안 달고 글도 안 쓰고 이런 법관들이 부지기수예요. 저는 그리고 그게 스탠더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처럼 정말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활발하게 하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지향 이런 걸 가감없이 드러내는
사람이 드물어요. 음.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되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적절한 선례로 남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재판의 독립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건 처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자신의 성향과 지향을 가감없이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정치권의 어떤 그 눈길을 받아서 네. 더 승진하고 그 지명을 받고 임명을 받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부적절한 선례로 남을까 봐서 굉장히 우려가 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다음 주부터 진행될 헌법재판을 보면 그동안은 이제 4차까지는 김용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윤 대통령과 이제 코드를 맞췄죠. 그러면서 이제 좀 유리한 형국이었다면 5차, 즉 2월 4일 날 열리는 5차부터는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일단 진행이 되는데 바로 이 3명이 전부 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야 끌고 나와 도끼로 그냥 다 찍어서 데리고 나와 그 다음에 체포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언한 것 중에 그게 이제 국회에서 정식 증언한 게 있고 민주당 김병주 그 의원 네.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한 게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4인 1조로 국회의원들 들쳐업고 나와라. 요거랑 네. 총을 쏴서라도 뭐 끌어내라. 네. 요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거를 이제 3일 날 아니에요 이진우? 4일 날? 네, 4일 날. 네, 4일 날에 첫 증인이더라고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네네. 첫 증인인데 1시간 30분 동안이에요. 그때 그 4인 1조랑 총 쏴서라도 끄집어내라. 요거를 유지할지 어떨지. 유지한다면 이제 윤 대통령들과 어떻게 진실공방을 통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네. 그게 좀 주목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1시간 30분 끝난 다음에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나와요. 아, 이른바 여인영은 굉장히 핵심이죠. 네, 충암파 아닙니까? 충암파. 그래서 그 충암파의 어떤 핵심이고 그 지금 뭐 다른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있고 정보사령관도 있고 뭐 있지만 특전사령관도 있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이제 여인영 이분을 그윤 오랫동안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이 이제 중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최근에 내가 무릎 꿇고 내 후배들한테 사죄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무릎 꿇고 그러니까 석고 대제 후배들에게 부하들에게 석고 대제하고 싶다. 이런 그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헌법재판소 증언에서도 그렇게 나타날지 어떨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날 또 4일의 마지막 증인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인데 홍장원 전 차장은 계속 일관돼요. 예, 이렇게 뭐 중간에 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또 조선일보가 엄청 까놨잖아요. 그렇죠. 홍장원. 네네. 이제 신뢰 뭐 왔다 갔다 한다 뭐. 신뢰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 뭐 진술을 오락가락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뭐 한 칼 좀 준비하고 벼르고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 그래서 이 4일 날이 그렇고요. 6일 날은 또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이 나왔잖아요. 특전사령관. 예. 그래서 다음 주 김용태 화요일, 707도 목요일이 엄청 굉장히 중요한 네.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나와서 그렇게 되면 이 증인을 할 때 대통령하고 좀 뭐랄까 논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네. 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 4차 변론기일 때 음.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 본인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에서도 피청구인 본인이 직접 증인에게 질문하는 게 꼭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 영상으로 중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선거법 사건에서 백현동 관련해서 그 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허위 발언 때문에 1심을 799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성남시 주거과장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물어봤어요. 이거 국토부로부터 그동안에 압박을 느끼지 않았냐 했더니 그 성남시 주거과장 했던 분이 저는 그동안에 오로지 시장님 말씀만 듣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한 거 본전도 못 챙겼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다음 주 화요일 5차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 중에서 우리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1차적으로 많이 주목들을 하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그 앞에 오전 10시에 나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어요. 네. 그 공판 준비기일에 본인이 직접 군복 입고 출석을 했습니다. 맞아요. 원래 공판 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되는데 맞아요. 굳이 군복 입고 본인이 출석을 했는데 변호인과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본인의 기본 논리가 이거예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상관으로부터 명령이 있는데 그럼 군인이 그 상황에서 이게 위헌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행동해야 되느냐. 네. 즉 나는 상관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그거 다 정당행위고 무죄다. 음흠. 이게 지금 기본 논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전제는 뭡니까? 명령과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누구의 명령과 지시냐라는 부분이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뭐 그런 것일 텐데 문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검찰에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신지호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4명이 가서 1명씩 붙잡고 끌어내라. 끌어내. 음. 이 목적어는 국회의원이거나 음흠. 아니면은 그게 요원이라면 어디 북한 요원이겠죠. 대한민국 요원은 그냥 명령 한마디 하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국회 직원 아닐까요? 뭐 글쎄요. 아무튼 뭐 그런 거라서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 나와서도 나는 그런 명령을 받았고 명령을 받은 대로 실행했을 뿐이다. 네. 이게 이제 일관된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했을 때 과연 그럼 원하는 답이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고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제가 보내드린다면은 직접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그렇게 득이 되진 않을 것이다. 차라리 변호인단에게 맡겨라.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김영현 장관 그때 4차 변론기일인가요?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회 측 그 탄핵 소추단에서요. 그 지금 얘기한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뭐 그다음에 홍장원 이런 분들이 대통령 측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다. 그런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측 그 변호사가 그랬어요. 그럼 그분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김영현 전 장관에게 물었어요. 네. 모르겠다라고. 걷다라고 안 해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답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약한 골입니다. 한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윤 대통령이나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그런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은 그분들은 자신이 무고함 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라고 하는 게 또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뭐 내란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리고 실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데도 훨씬 더 강력한 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런 말을 만들어내고 꾸밀 이유가 뭐가 있죠? 전혀 없어요. 네. 더 자기 자신들을 더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 아닙니까? 자승자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제 다음 주 4일부터 진행될 헌법재판소 이 변론이 꽤 아마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유념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